저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도연이가 제 삶의 전부였죠.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도연이의 대학 등록금을 모았고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 애가 결혼할 때도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들여 신혼집을 마련해 줬어요. 그때만 해도 전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도연이와 지연이와 함께 살면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손주도 보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되돌아보면서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끼니를 챙기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래도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 집을 저희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눈빛엔 어떤 망설임도 없었어요. 뒤에서 지연이가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죠. 결국 전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 제 며느리니까 잘 살라고 믿고 맡긴 거였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배가 아프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더니 심한 변비와 설사가 반복됐어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했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증상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큰 병원에 가보라며 소견서를 써주셨죠.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대장암 말기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1년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울지 않았어요. 아직 도연이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며 며칠 밤을 지새다 민석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를 좀 하고 싶은 생각에 시장을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현관 앞에 커다란 캐리어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쪽지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우리만의 삶이 필요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귀를 문에 가져다 대니 TV 소리와 함께 도연이와 지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쫓아내고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도연아, 문 좀 열어줘. 엄마야. 아무리 애원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길거리로 나왔어요. 가방 안에는 제 옷 몇 벌과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텅 비어 있었죠. 그날 밤부터 저는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동네 놀이터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찬 서리가 내리는 한밤중 저는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한 번도 제 삶을 살아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갈 곳조차 없어진 거죠. 다음 날 아침 근처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나마 몇천 원이라도 있었으니까요. 찜질방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에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구석진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씻고 나오면서 거울을 봤는데 하룻밤새 더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그렇게 찜질방을 전전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가진 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더 이상 찜질방도 갈 수 없었어요. 밤이면 편의점에서 햄버거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낮에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노숙자가 된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도연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캐리어는 자꾸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끌고 다닐 힘도 없어서 공원 벤치에 놓아두고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누군가 가방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옷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빈손이 된 거예요. 밤이 되니 한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도 떨어져 가는데 어디 가서 약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배는 고프고 몸은 아프고 그래도 도연이네 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줄까 하는 마음에 아파트 입구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요. 경비 아저씨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다리도 후들거리고 속도 메스꺼웠습니다. 암 때문인지 아니면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어서인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 몸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찬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대고 누워있는데 이상하게도 춥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싸는 것 같았죠. 아, 이제 죽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도 도연히 생각이 났어요. 젖병 물리던 아기 때부터 첫걸음마, 유치원 입학식, 대학 졸업식, 우리 아들의 모든 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 속에 도연이는 늘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마지막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이 희미해지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눈을 뜨니 한 중년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급차가 왔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그 남자가 계속 제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벌써 아침이었어요. 깨끗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어젯밤에 그 남자가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무척 품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예요. 민석이에요. 옛날 강북동에 살던.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도 더 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도연이를 키우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게 근처에 늘 혼자 있는 7살쯤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옷은 늘 더럽고 찢어져 있었고 부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매일 분식집 앞을 서성이던 아이가 안쓰러워 가게로 불러 밥을 먹였어요. 첫날 얼마나 허겁지겁 먹던지 알고 보니 며칠째 굶고 있었다더군요. 그렇게 저는 민석이에게 매일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동네마다 몇 명씩 있었는데 민석이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 아이를 계기로 저도 모르게 몇몇 부모 잃은 아이들을 거두어 밥을 먹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가게와 주민들도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아이들이 자라서 작아진 옷을 깨끗이 세탁해 건네주시거나 쌀이나 반찬을 넉넉히 준비해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많았죠. 덕분에 우리 동네 아이들만큼은 굶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서요. 그럴 때마다 늘 뿌듯했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민석이었고 민석이는 이제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저를 발견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려 했는데 병원에서 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를 알아보게 된 거죠. 선생님, 제가 이제는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됐어요. 민석이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제 사연을 물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 일부터 암 진단을 받은 것, 그리고 길거리로 쫓겨난 일까지. 민석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속에도 빗물처럼 쓰라린 기억들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복수하실 생각 없으세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키우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도연이 대학 등록금을 모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도연이 취업 준비를 도왔죠. 결혼할 때는 제가 모은 전 재산을 들여 신혼집을 마련해 줬어요. 그때 이웃들이 말렸습니다. 노후 대책은 어쩔 거냐고. 하지만 전 도연이를 믿었어요. 우리 아들이니까 잘 살면서 나중에 저를 돌봐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복수라.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 제 말에 민석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왜 하지 말아야 하죠? 선생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그들이 저지른 일은 너무나 악랄합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민석이의 말을 들으며 문득 며느리 지연이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파트 증여 도장을 찍던 날 그녀가 지었던 그 승리의 미소, 그리고 제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을 때도 그들은 편히 TV를 보며 웃고 있었죠. 선생님,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하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건 너무 차가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모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그리고 분노. 민석아, 내가 정말 복수를 해도 될까? 제 떨리는 목소리에 민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십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은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선생님은 지금 대장암 말기라 빠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데 이건 살인미수나 다름없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어요. 도연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하며 참아왔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너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법적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습니다. 민석이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예전에 도와줬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해보자. 내 마지막 인생.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보는 거야. 창밖에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마음속 어둠이 걷히는 것처럼 민석이는 제가 퇴원하자마자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서민석 법률사무소라는 금빛 간판이 달린 고층 빌딩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도와줬던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큰 사무실을 가진 변호사가 되어 있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생님, 우선 모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민석이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제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도연이가 언제부터 재산 이야기를 꺼냈는지,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했는지,
그동안 잊고 싶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증여 당시 선생님의 건강 상태가 중요합니다. 병원 기록을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대장암 초기 증상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민석이의 사무실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찾아주었어요. 제 병원 기록을 조회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고 심지어 그동안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두 살펴보았죠. 도현이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저를 속여왔는지 알게 될수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악질적인 사례예요. 며느리 지연 씨가 부동산 중개인과 짜고 선생님을 속인 정황도 나왔어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서 증여세를 줄인 거죠. 증거가 하나둘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여왔는지 알게 되니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을 내쫓던 날 목격자들이 있을 거예요. 민석이는 아파트 경비실 CCTV 영상도 확보했어요. 제가 한밤중에 쫓겨나는 모습, 그리고 며칠 동안 아파트 앞을 서성이던 모습까지. 그 영상들을 보면서 민석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노인복지법 위반이에요.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제 병원비 영수증을 정리하면서 민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항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더니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린 이유를 더 잘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준비 작업. 민석이는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소장을 작성했고 저는 그 옆에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가슴 속의 상처처럼 깜빡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소장이 접수됩니다. 도현 씨와 지연 씨는 이제 법원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될 거예요. 준비하신 만큼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민석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제 인생을 위해 이 싸움을 해야 했어요. 법원 출석 요구서를 받은 도현이와 지연이는 곧바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돈이 없다며 저를 거리로 내쫓았던 그들이 수임료만 수천만 원이 넘는다는 변호사를 고용한 거죠. 제 통장을 비워가며 모아둔 그 돈으로. 그리고 며칠 뒤 도현이네 아파트 단지 주민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해요. 제 며느리가 쓴 글이었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견디다 못해 독립했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매일 돈을 달라고 괴롭혔고 손주를 학대했다는 악의적인 거짓말도 써넣었더군요. 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제가 즉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민석이는 분노에 떨며 말했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도연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치매라니요. 제가 언제 손주를 학대했다는 건지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자신의 회사 동료들에게도 저를 험담했다고 해요. 치매 걸린 어머니가 집을 팔아 도박을 하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죠. 심지어 제가 젊었을 때부터 도박 중독이었다는 말까지 지어냈더군요. 이런 파렴치한. 선생님께서 도연 씨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신 걸 동네 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민석이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맞아요. 도연이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도박은커녕 복권 한 장 사본 적 없는 제가 이제는 도박 중독자가 되어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찍은 동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던 그날 밤, 그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몰래 찍고 있었던 거예요. 영상에는 제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죠. 사실은 암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쓰러진 건데, 그들은 그걸 술주정뱅이 시어머니의 실체라고 퍼뜨렸습니다. 불법 동영상 촬영의 명예훼손까지. 이제 그들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도연이 부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젊었을 때 작은 분식집을 했던 걸 왜곡해서 불법 사채업을 했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줬던 그 따뜻했던 기억이 이제는 더러운 과거가 되어 돌아왔네요. 선생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에겐 진실이 있습니다. 민석이는 저를 위로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무너뜨리려 하다니.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는 제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며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잠시 우울증을 앓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저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차가운 링거액이 제 몸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항암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나왔죠. 처음에는 토할 것 같은 느낌만 들더니 나중에는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민석이가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면서 밤마다 생각했어요. 제가 도연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뱃속에 아이를 생각하며 버텼는데 이제는 그 아이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니.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민석이는 매번 항암 치료가 있는 날이면 새벽같이 와서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바쁜 일정 중에도 꼭 시간을 내주었죠. 하지만 치료가 거듭될수록 제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고 손톱은 시퍼렇게 변해갔어요. 선생님, 오늘은 링거 맞으시는 동안 제가 옆에서 서류 작업하고 있을게요. 민석이는 항암실에서 저와 함께 있으면서도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서류를 읽을 힘조차 없었어요. 눈앞이 자꾸 흐려지고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재판 좀 미뤄볼까요? 민석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도현이가 저를 버렸다고 해서 제 인생마저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항암제가 들어갈 때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그 고통조차 이제는 제 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죠. 민석이가 사다 준 가발을 쓰고 있어도 이제는 예전의 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1년도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싸워보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당당하게 맞서고 싶었어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텅 빈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도연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지금쯤 잘 지내고 있을까? 항암 치료로 몸이 망가져가는 동안에도 아들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병을 이길 순 없겠지만 마지막까지 싸워보는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는 밤, 저는 혼잣말로 다짐했어요. 비록 제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만 제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악착 같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죽어가면서까지 왜 이런 싸움을 하느냐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진 부모들을 위한 싸움, 그리고 제 마지막 인생을 당당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준비를 했지만 손이 자꾸 떨려서 옷 단추 하나 채우는 것도 힘들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항암 치료로 야위어버린 얼굴에 가발을 쓴 채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사준 정장은 이제 너무 헐렁해져서 옷핀으로 여러 번 줄여 입어야 했어요. 법원 복도에 들어서는데 멀리서 도현이와 지연이가 보였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해 보였어요. 제 눈과 마주친 순간 도현이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아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민석이가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도현이 부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변호사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고 도현이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평소 치매 증세를 보여왔고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거였죠. 심지어 도현이는 제가 도박 빚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다며 거짓말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진정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석이는 차분하게 증거물들을 꺼냈어요. 도현이가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들과 녹음 파일, 그리고 아파트 경비실 일지와 주민들의 증언이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도현이 부부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저를 압박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더불어 증여 당시 피고인들의 강요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도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제가 몰래 녹음해둔 파일이었어요. 도현이가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라고 하세요. 알겠죠? 라고 말하는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고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직후 피고인들이 취한 행동을 증명하는 CCTV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는 제가 한밤중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며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법정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을 제출하겠습니다. 원고가 평소 어떤 분이었는지, 피고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비인도적이었는지 모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반면 지연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들이 정말 제 아들과 며느리가 맞나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도현이가 맞나요? 이상으로 원고 측 증거 제출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 모든 증거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석이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도현이를 바라보았어요. 어릴 적 해맑게 웃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차가운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이 맞나요? 두 번째 재판이 열린 날
도연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초조해 보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고 거침없이 증언했지만 민석이가 새로운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통장 거래 내역이 공개되었어요. 증여 직전까지 도연이가 저에게 수차례 거액을 요구했던 기록들과 거절할 때마다 보내온 협박성 문자 메시지들이 드러났죠. 도연이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제가 치매 증세가 있어서 재산 관리를 도와주려 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민석이가 제출한 종합검진 결과에는 제 인지 기능이 정상이라는 소견이 명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도연이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도연이가 실수로 진실을 내뱉었을 때였어요. 제 재산을 지키려고 했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죠. 순간 법정안은 충격에 휩싸였고 도연이의 변호사가 황급히 제지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증거는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제가 대장암 진단을 받은 날짜와 도연이 부부가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들은 제 병을 알고 난 후 재산을 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법정안은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연이는 분노로 떨고 있었죠. 그들의 거짓말이 하나둘 밝혀질 때마다 제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 어미를 속이고 내쫓으려 했다니.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먹먹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니. 그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원 앞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민석이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 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꼭 버텨내고 싶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도연이와 지연이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그들의 거짓말이 모두 밝혀진 후 도연이는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평판이 나빠지자 지연이의 태도도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재판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긴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했어요. 제 귀에는 몇 마디 말만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증여 계약 무효, 불법 퇴거, 정신적 손해배상. 이런 단어들이 법정안을 울리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결과는 저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증여 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도연이 부부는 저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게다가 불법 퇴거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기뻐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어요. 판결이 끝나고 도연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연이는 법정을 뛰쳐나가 버렸고 도연이도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게 제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법원을 나서는 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여기까지 오게 된 현실이 더 서글펐습니다. 내 피와 살을 나눈 아들과 법정에서 싸워 이겨야 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석이는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제 집도 돌려받고 배상금도 받게 되었으니 좀 더 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추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그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현이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정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판결문 한 장으로 정리된 우리 모자의 인연. 그렇게 제 삶의 한 챕터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민석이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했지만 제 귓가에는 재판장님의 판결문 낭독 소리만이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법이 제게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제 가슴 한켠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도현이와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도현이의 사진과 물건들도 모두 버렸어요. 민석이가 말렸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완전히 지워야 할 것 같았거든요. 통영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을 벗어나 바다가 보이는 조그만 집이었어요. 앞마당이 있어서 꽃도 가꿀 수 있었고 창문을 열면 바다 내음이 가득 들어왔죠. 처음에는 민석이가 걱정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혼자 지내기엔 너무 외진 곳이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 오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가 꽃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심은 장미, 국화, 백일홍이 하나둘 자라나는 걸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물들은 정성껏 돌보면 반드시 보답을 해주거든요. 배신도 없고 거짓말도 없이. 이웃들도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옆집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어요. 딸에게 버림받고 이곳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니 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저녁이면 그분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이 예전보다 덜한 것 같았어요. 혹시 깨끗한 공기와 바다가 주는 선물일까요? 서울에서는 힘들어서 걷지도 못했는데 이곳에서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이름 석자를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마을 노인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가끔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서울에서 온 걸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저는 그저 웃으며 간단히 대답했어요. 특히 좋았던 건 새벽 바다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둑한 시간에 바닷가에 나가면 세상이 고요했어요.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그 시간. 저는 그동안의 제 삶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연이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미움도 놓아주기로 했고요. 그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이제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났어요. 아침이면 나비들이 찾아오고 새들도 날아듭니다.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하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구나.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찾아온 이 평화로운 나날들. 비록 병과 싸우는 중이지만 이제는 제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영에서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당에 국화꽃이 한창 피어있을 때였어요.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시간에 찾아온 손님이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더니 도현이가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도현이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은 얼굴이 피곤해 보였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모습이 어쩐지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민석이를 통해 제 주소를 알아냈나 봅니다. 도현이는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전에 오만한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때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먼 산을 보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지연이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재판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찾아온 건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했어요. 용서를 빌러왔다면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문득 도연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실수를 하고 늘 이렇게 용서를 빌던 모습. 그때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어머니로서의 애틋함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도연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용서는 이미 했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도현이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먼 길을 돌아 지나간 인연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제 삶이 있고 도연이에게는 도연이의 삶이 있으니까요.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와 국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잎 위로 늦가을 햇살이 고왔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다의 촉촉한 내음, 꽃들의 향기.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떠난 후 마음 한켠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제 이름 석자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자유. 비록 병마와 싸우는 중이지만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출을 보러 바닷가에 나갑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다 보면 파도 소리가 제 발걸음과 함께 리듬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었는데 어느새 같은 시간에 나오시는 동네 할머니들과 자연스레 새벽 산책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고 있지만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1년도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벌써 그 시간을 훌쩍 넘겼네요. 어쩌면 이 바닷가의 맑은 공기와 평화로운 마음이 제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석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제가 항암 치료받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그럴 때마다 제가 예전에 도와줬던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마당의 꽃들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튤립과 수선화가 피어나고 여름이면 백일홍과 나팔꽃이 만발하죠. 가을에는 국화가 피어나고 겨울이면 동백이 꽃을 피워요. 꽃을 가꾸면서 알게 됐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옆집 할머니와는 이제 더없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서로의 집에서 번갈아 가며 밥을 해먹고 때로는 바닷가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정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도현이가 찾아왔던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누군가의 어머니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제 삶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병과 싸우는 지금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의 모습, 새들의 지저귐.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선물 같은 시간들이에요. 언제까지 이 시간이 허락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매일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나 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